안녕하세요. 저는 톡톡사연의 애청자라고 자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동안은 폭삭 늙어버린 제 얼굴을 들여다보기 싫어서 거울을 거의 안 보고 세수를 했었네요. 머리 빗질도 거울을 겹는 줄로 슬쩍 봐가면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단단한 소나무 같은가 하면 나풀대는 갈대 같기도 한가 봐요. 엊그제부터는 오히려 전보다 거울을 일부러 마주하고 나이든 제 얼굴에 패인 주름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도 하는 중이랍니다. 이제 늙어서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인지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실없는 놈 같아서 입가에 피식 웃음소리가 새어나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금세 휙휙 달라지는 것인데 때마다 지나온 인생의 과정은 그야말로 각기 장르가 다른 영화들이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제 인생은 가히 여러 편의 영화 같았답니다. 남들처럼 어머니의 양분을 탯줄로 공급받으며 신체 기관이 자라났고 인간이라는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갓난아기 때 꽤나 귀여웠다네요. 칭찬을 좀 들으며 자랐죠. 그러나 세월이 오르고 또 흘렀을 때 저는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땅한 집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리 및 공원의 정자, 산책로의 벤치, 공중 화장실 등지를 떠돌며 잠을 청하고 그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아주 특별히 한심한 노숙자가 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한심한 작자로 자라날 수 있었냐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러먹은 놈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효심으로 어머니를 잘 따르는 아들이기도 했는데요. 아들 키워보신 분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아들의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유년기를 보내고 있던 아들이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딸도 아니고 아들이요.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당신의 옛 이야기를 하시는 걸 무척 좋아하시는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나름 효자였기 때문에 기꺼이 귀를 몇 번이고 기울여 드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 시절에는 형제 자매가 여럿 되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는 거의 그렇게 살았단다. 바로 이 엄마처럼 말이야.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 했어.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 가족의 생계를 미래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업에 몰두했던 상황과는 많이 딴판이었지. 장남인 네 큰 외삼촌은 학교를 다 나왔지만 장녀인 엄마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눈물을 훔치며 공장이나 다녔다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고 돈을 버셨음에도 늘 허기에 시달리셨다고 그랬어요. 배가 고픈 것에 비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순간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죠. 외할아버지께서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는 몸이 안 편찮으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밖에 나가 일도 하시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도 도맡아 하셨다고 해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어머니처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외가 집안이 어떻게든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들, 이모들 모두 어머니보다 긴 가방끈을 가지게 됐고요. 가난이라는 게 그렇더라. 학창 시절의 추억도 가질 수 없고 시험 공부라는 걸 해보는 기회마저 가져볼 수도 없었지. 그런 건 죄다 허황된 꿈일 뿐이었어. 많은 것들을 체념한 채로 다 포기하고서 돈만 보고 살았지. 내 힘으로 내 오라비와 동생들 공부시켰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더라. 정작 난 변변한 연애 한번 못 해본 채로 나이만 먹고 있었더라. 학력도 없고 수중에 돈도 없는 채로. 그때 정말 사는 게 다 뭘까 싶어졌어.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셨을 때도 어머니께서 비용을 다 부담하셨기 때문에 모으신 돈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외삼촌들, 이모들 전부 다 제 어머니를 원래 희생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답니다. 무엇이든 희생해서 내어놓는 고마운 존재로 여긴 뒤
보답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거울 속에서 파릇파릇했던 소녀 시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팍팍한 인생의 찌든 맛을 알아버린 고단하게 나이든 얼굴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오롯이 마주한 날 어머니께서는 한 줄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는 이번 생은 정말 가족들 뒤치다꺼리하다 늙어 죽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과로해서 죽든지. 그런 생각이 딱 드셨다고 해요. 어머니 당신의 얼굴과 다르게 이모들의 얼굴에는 혈색이 잘 돌고 있었다네요. 가난이 남긴 서글픈 흔적이라는 게 동생들의 얼굴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어머니께서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기로 하셨습니다. 멀리 거처를 옮기시는 어머니를 외할머니께서는 책망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슬피 웃으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 말고도 자식이 여럿인데 다들 공부들을 나보다 길게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도 앞으로는 그 자식들한테 기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엄마, 나 이제 숨 좀 쉬고 삽시다. 제발 나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하게도 어머니께서는 비난을 받으며 외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끝까지 고맙다,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 못 들으셨죠. 거기까지 어머니께서 흘러온 지난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비록 듣다가 중간에 몇 번 복장이 터질 뻔하는 화딱지나는 이야기였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께 소녀 시절과 열정이 가득했던 젊은 청춘이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지역에 무작정 정착을 하신 이후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저를 생명이 생겨서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난 다음의 이야기는 제가 제 눈으로 보고 겪었기에 알고 있었죠. 제 밑으로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건강이 원체 좋지 못해서 가족 모두가 고생이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친가는 차라리 없는 게 100번, 아니 1000번 나을 만큼 쓸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저의 얼굴에 대구 담배 연기를 후 크게 불어대시던 분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친할머니께서는 건강 상태가 나쁘시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어머님께 심한 잔소리를 일삼으시는 분이었고요.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뵈었던 고모께서는 자꾸만 옆에서 새로운 얼굴의 남자를 끼고 나타나셨습니다. 향수 냄새 같은 걸 진하게 풍기셨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나는 누나한테 빚진 거 단 한 개도 없으니까 제발 그 얼토당토 아니한 개소리 좀 그만 짓거려. 야, 꼭 빚진 게 있어야 되니? 그런 거 없어도 나한테 좀 베풀고 살면 어디가 덧나? 거지같이 사는 주제에 괜히 똥펌 무게 잡고 지랄이야. 그 거지같이 사는 남동생한테 누나는 왜 자꾸 빌붙으려는 건데? 본인이나 돌아보시지. 그리고 아버지와 만났다 하면 서로 으르렁대기 일쑤였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전말은 정확히 몰랐지만 고모께서 항상 도가 지나치는 요구를 뻔뻔하게 해대셨으며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네요. 어린 제 눈으로 봐도 고모께서는 참 말 많고 탈 많은 분이셨는데 기어이 언젠가 일을 치고 마시더군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싹싹 뒤져서 그 없는 형편에서도 그나마 돈이 될 만한 기미가 보이는 것이라면 몽땅 다 챙기셨던 겁니다. 네, 명백히 도둑질이었죠. 혼자서는 힘드니까 옆에 또 웬 남자를 끼고 와서 그렇게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싹 다 훔쳐서 그대로 잠적해버렸어요. 친할머니께서는 울분을 터뜨리다 못하셔서 경기를 일으키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몰랐던 부분을 동네 이웃분들이 크게 떠드셔서 제가 엿듣고 알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친할머니께서 경기를 일으키고 쓰러질 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뒤집힌 상태였고 벌어진 입가에서는 침이 질질 흘렀고 축 늘어진 몸은 굽은 허리 때문에인지
보기에는 딱딱하게 굳은 듯 싶었다네요. 그런 목격담을 듣고 나니까 왠지 무서워졌어요. 고모가 무서웠던 건지 그렇게 되신 친할머니 상태가 무서웠던 건지 지금 와서도 헷갈립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이틀 만에 의식을 차리셨는데 충격으로 기력이 쇠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셨습니다. 나가서 돈도 버셔야 하고 자식들도 챙기셔야 하고 와중에 딸은 몸이 약해서 걱정이시고 이제는 쓰러진 친할머니 수발도 드셔야 하는 어머니의 처지가 너무나도 불행하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혹시 일부러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고 태어나신 존재가 아닐까? 오죽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었죠. 저는 그래서 어머니의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처녀적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결혼 전에 어머니께서 더 행복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와 단란한 부부이셨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를 살피기에는 아버지께서는 너무 각박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래된 표현 중에 제 코가 석자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도 몸과 마음이 모두 허덕이고 계시는데 대체 누가 누구를 챙긴다는 말입니까? 타고난 성정이라든가 아량, 배포 이런 것들이 큼직큼직한 분이었다면 얘기가 달랐을 테지만요. 또다시 오래된 표현 하나를 가져와 보자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했습니다. 제 친할아버지 그리고 친할머니께서 어떤 분들이신지 극히 단면만 소개가 되었어도 여러분은 능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난 자식이 아버지였고 그 누이라는 제 고모께서는 동네 이웃분들의 당시 하시던 말씀으로는 남자에 미쳤고 정신 상태는 더 미친년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분께 도저히 어머니를 향한 자애를 기대하기란 어려웠죠. 저는 어머니께 속으로만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지금 다르게 살고 계셨을까요? 받기만 하는 외가 식구들을 떠나 자유를 그리셨던 어머니가 진정한 자유를 찾으셨을까요? 제가 생기지만 않았어도 혹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어머니의 발목을 잡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실 것 같았고 저는 정말로 어머니의 인생을 내려앉힌 원흉으로 확정받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소리내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지독하게 괴롭히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쓰러지신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친할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해졌어요. 저는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충격으로 친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여겼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서 배웠던 애처가라는 단어를 친할아버지께 붙여봤죠. 하지만 하도 줄기차게 피워대셨던 담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으시며 돌아가시던 전날까지도 아버지한테 담배 좀 끊으라고 그러셨었죠. 그런데 아버지, 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란 듯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담배를 뻑뻑 피워대셨죠. 어머니 영정 바로 앞에서도 담배 연기나 뿜으셨고요. 그러니 자업자득이십니다. 뭐라? 자업자득? 이런 개차방 같은 놈을 다 봤나? 그게 어디 하늘 같은 아버지 앞에서 짓거릴 소리냐? 잔말 말고 어떻게든 나를 살려내. 빚을 져서 3대가 허덕이더라도 병원비에 다 쏟아 부어. 내가 살아야 너희도 산다. 뭐라고요? 아버지, 폐가 망가진 게 아니라 뇌도 망가지셨어요? 노망 나셨습니까? 아버지가 더 오래 사시는 게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가 필히 숨 끊어질 때까지 너희를 다 저주할 테니까 그럴 줄 알아. 그러니까 목숨 걸 각오로 나를 살리라 이 말이야. 제가 아주 크나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애처가는 무슨 잘못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은 셈이었죠.
친할아버지께서 피를 토하실 기세를 하신 채 아버지와 설전을 벌이시는 현장을 목격하고 저는 참담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피를 이어받고 태어나 자란 집안이지만 저도 엄연한 일원임에도 지울 수 없던 감상은 대체 이 집안은 뭐 하는 집구석일까 였습니다. 어지간히 기가 막혀야 말이죠. 친할아버지께서 그간 없는 살림에 구멍을 내시며 술과 담배를 줄기차게 일삼으셨던 행각은 동네 이웃 사람들 모두가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라고 했지만 친할아버지께서 더 살고 싶다고 발악하며 난리를 치는 중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죠. 아버지께서는 전에 본 적 없던 수심 깊은 얼굴로 집 뒤편에서 담배를 피셨습니다. 한숨을 푹푹 내쉬셨어요. 왜 그러시는 건지 그 이유를 며칠 뒤 부모님의 대화에서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친상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부친상도 얼른 따라 치르고 싶어서 환장한 자식이라고 소문이 무성해질 것 같아. 지금 고작 그런 이유로 가망이 없는 치료에 우리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망이 아예 없다고 한 건 아니잖아. 희박하다고 했을 뿐이지. 그게 그 말이잖아요. 요행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기적을 바라야 할 정도인데 그걸 바라자고요? 지금 진심이에요? 소문 때문에 신경 쓰이고 무서워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떡해. 아버지는 더 살고 싶으시다는데.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싶으시다는데. 존재하는 모든 치료라는 치료는 다 받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고. 지금 나보고 내 아버지를 사지로 냉정하게 내몰라는 소리야?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당신이 아주 속 시원해하고 개운해하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티를 내주시면 내가 아주 섭섭하지. 당신 미쳤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머님 돌아가신 일로 단 한 번도 속 시원해 한 적 없었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당신한테서 이런 소리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모욕적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모든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겠다는 그 마음, 대단한 효심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집안 살림 다 거덜내자고요? 빚지자고요? 그건 필요하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 당신 정말로 미쳤어. 당신은 평생을 부모한테 시달려온 자식이면서 자기 누나한테 뜯어먹히고 살았으면서 분하고 억울하지도 않나 봐요. 나랑 집안 환경이 비슷한 처지라고 공감이 간다고 그래서 끌린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며 고백했던 사람은 그럼 당신 아니라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다른 놈이었나? 시달리는 거 지긋지긋하지만 마땅히 벗어날 명목이 없어서 도리를 지키고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놈의 명목이라는 거 아주 마련이 잘 됐는데 그걸 왜 걷어차요? 잘 차려진 명목상 걷어차면서 자기 자식들 생각은 조금도 안 났나 봐. 아들내미, 딸내미 얼굴은 조금도 아른거리지도 않던가요? 당신이란 사람이 대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데? 대체 뭐냐고 시원하게 말 좀 해보라고요, 이 나쁜 놈아. 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으로 담배를 피우셨던 건 친할아버지에 대한 고심,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드물게 감정적으로 구시는 모습을 그날 밤 저는 몰래 봤어요. 꽤 슬펐던 듯 싶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막연한 슬픔을 느껴보는 게 그 순간이 처음이었어요. 부디 뭐가 됐든 어머니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집이 한 수 위였어요. 아니, 그건 고집이라기보다는 아집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기적을 바라시며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발작이 찾아와 그대로 허망하게 의료진이 손쓸 도리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이웃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집을 향해서 노망난 노친네 말 들어주다가 돈 날리고 빚만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상주이신 아버지께서는 연신 초점이 나간 눈빛으로 조문객들을 맞으셨죠. 초췌한 얼굴의 어머니께서는 애써 초연함을 유지하려고 하시던 중이었고요. 그때 예고 없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자취를 감추었던 고모였습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한평생 고생만 쭉 떨어가시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셨구나. 아버지 따랐어요. 가시는 길 외롭다 하실까봐 제가 왔어요, 아버지. 몰래 들어와도 부족했을 판국에 곡소리를 내며 들어오셨습니다. 고모임을 알아본 모두가 경악을 했죠. 하지만 아버지보다 경악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소식은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너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나한테 알리지 않을 수가 있어? 너 머리가 돌았니? 머리가 돈 건 누나 쪽이겠지. 엄마 돌아가셨을 때부터 수소문 해가면서 누나를 찾았어. 그런데도 연락이 안 닿았는데 내가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했다는 거야? 그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 양심이라는 거 누나한테는 전혀 없지? 이왕 왔으면 집에서 훔쳐갔던 것들이나 토해내든가. 당장 다 내놔. 이왕 왔으니까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를 올려야지. 그게 순서인데. 너 진짜 경우 없이 군다. 그리고 훔쳐갔다니. 말은 바로 해. 나 잠시 빌려갔던 것뿐이야. 그래? 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그럼 빌려갔던 거니까 지금 도로 돌려놔. 어서! 그래야 아버지 가시는 길이 안 찝찝하겠지. 야!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내놓으라 말아 지랄을 떨어. 주인들이 모두 저승여행 떠났으니까 빌린 것들 이제 내 거라고. 안 그래? 뭐라고? 이런 미친. 그딴 정신 나간 헛소리를 하러 온 거라면 당장 꺼져. 누나한텐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세상 하나뿐인 남매지간인데 이제 두 분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지내야지. 너 정말 왜 이러니? 이 누나는 너무 속상하다, 동생아. 분노에 찬 아버지 앞에서 고모께서는 잘도 가증스레 눈물을 찍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머니께서 그 앞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고모의 뺨을 치셨어요. 크게 짝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고모께서 어이없다는 듯 눈을 치켜 뜨셨고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세게 뺨을 후려치셨죠. 고모께서는 더 세게 날아온 손찌검에 그만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차갑게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뭐가 그리 말이 많아요. 구질구질하게. 그냥 딱 정리하죠. 돈 달라는 소리 하러 온 거라면 지금 당장 꺼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돈의 디귿자도 안 꺼낼 거고 우리한테 사과하고 속죄할 마음이라면 그대로 있으시고요. 그러자 고모께서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셨고 반격을 하려는 듯 벌떡 일어나셨다가 서리빨보다 매서운 어머니의 눈빛을 정면으로 맞이하자 움찔하더니 선택을 내렸습니다. 바로 주랭랑이었죠. 정말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곳에 오셨던 겁니다. 그걸 아버지께서는 미처 모르셨나 보더라고요. 고모께서 사라진 방향을 보며 한참이나 멍한 표정으로 계셨으니까요. 상황을 정리하셨던 건 어머니셨지만 며칠 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 스스로 문제 많은 누이를 내쫓았다고 자랑스레 말하고 다니셨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조부모님과 고모 모두 사라진 게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처럼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집에 빚이 있었고 보위금 들어온 걸로 그나마 어찌어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웬 사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하셨다가 거하게 말아잡수신 겁니다. 멋대로 시작한 사업, 멋대로 빚을 가져왔으니 책임지라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가슴을 치고 우셨어요. 너는 잘해보려고 그런 것 뿐이지. 우리 가족 더 잘 살아보려고, 어? 단지 그걸 바랐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단번에 망할 줄은.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실패보다는 가졌던 의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태도로 나오셨어요. 어머니의 복장만 더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시류에 빠지셨죠.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몇 날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난데없이 돈을 어떻게든 벌어오겠다며 선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선언에 신뢰가 가고 기쁜 마음이 들기보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호언장담을 대체 뭘 보고 하신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를 타러 나가셨더라고요. 배를 타신 뒤로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빚이 있었고 여동생은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돈을 버셔야 했죠. 원래는 식당 일만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목욕탕 청소 일도 추가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비밀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랬다가 알게 된 이유는 어머니께서 목욕탕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기 때문이에요. 청소 일을 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셨는데 그러면서 코피를 흘리셨죠. 목욕탕 바닥에 피가 번져 나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기력 없는 몸에 코피까지 줄줄 흘러나갔으니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실려온 뒤 이틀이 지난 뒤에야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병원비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병원비로 써야 하는 것이 아깝고 안타깝다며 어머니께서는 스스로를 자책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때 됐습니다. 그따위 공부 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장 같은 거 없어도 일만 잘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기롭게 말을 뱉던 저는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을 마주하고 입을 다물었죠. 안 돼. 내가 뭐 때문에 무얼 바라보며 이토록 고생을 하고 사는데 내 자식들은 반드시 공부시킬 거야. 나처럼 되게 두지는 않아. 내 짧은 가방끈 나는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 추호도 없어. 그건 차라리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차마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는 걸요 라는 본심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를 안고 태어난 경우였어요. 심장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했고 그 비용은 수천만 원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의 학업과 건강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실지 과연 돌아오시기나 할지 기약이 없는 아버지를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돈이 너무 궁하여서 대부업체에서 돈까지 빌렸고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께서는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일을 새로 구하겠다고 하셨죠. 아주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이요. 불규칙적으로 집을 나서셨는데 공통점이라면 늦은 시각에 일을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가까운 곳이라면 동네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어머니의 행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벌어오신 돈으로 여동생은 또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속으로만 질문을 던졌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도 모르게 하실 만한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대체 뭔데요? 그러나 사실은 답을 추려낸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로 질문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침묵을 지킨 대가는 컸습니다. 제가 대학을 갔고 여동생이 최종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사실상 완치였죠. 동네에서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런 거액을 마련해 여동생을 완치시켰는지를 두고 여러 말이 떠돌았습니다. 저희는 이사 준비를 했고 그런 때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시커멓게 탄 피부, 마른 몸, 무섭게 퀭한 눈매를 한 채 낯선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께서는 곧장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셨죠. 그 망할 동네는 언제나 다른 집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고 비밀이란 없었으니까요. 그 동네에 빌어먹을 버릇이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시자마자 이웃들이 즉각 신나게 다 떠들어댔죠. 아버지께서는 수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이 더러운 여편네, 수치를 모르는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마구 발로 차기까지 하셨어요. 귀가하다가 그 광경을 본 제가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제 뺨을 후려 갈기셨죠. 아들이라고 있는 것이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문제가 된 거야. 너는 여태까지 네 애미가 더럽게 밖에서 굴러다닐 동안 뭘 하고 있었어? 그거 안 말리고 뭘 했어? 네 더러운 애미 왜 그냥 뒀냐고? 어머니한테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남매가 학교 졸업장 따고 대학 입학하고 심장 수술 여러 차례 받고 심장 이식 받아서 완치 판정 받아 목숨 건지고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미 길바닥으로 내몰렸을 거예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 애미의 그 새끼네. 가만 보니까 너는 내 씨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나하고 눈, 코, 입 어느 거 하나 닮은 구석이 있어 말이지. 뭐,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분노한 저의 바짓가랑이를 어머니께서 잡고 말리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아버지를 때릴 기세였거든요. 고개를 가로젓는 어머니의 힘없는 얼굴을 보고 제가 주먹을 내려놓자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시며 가래침을 칵퇴 험하게 뱉으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집을 나가셨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남은 저희 세 가족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병에 걸리셨어요. 회복은 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상태만 안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작은 외삼촌께서 찾아와서 저희 상황을 거들어 주셨죠. 당시에는 그분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남매를 향해 직접적으로 혹시라도 나한테 거머리처럼 붙을 생각은 마라 이렇게 단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신께 빌붙기라도 할까봐 염려가 되셨던 모양이죠. 저는 무덤덤하게 듣고 넘겼고 여동생이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곧이곧대로 어머니께 전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죠. 당신의 힘으로 작은 외삼촌의 학교를 보냈고 생활비는 되졌던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작은 외삼촌께 화를 내며 따지시다가 상태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나약해져 있던 몸에 무리가 간 거예요. 저는 그 전말을 알게 된 뒤 여동생을 탓했습니다. 외가 식구들이 양심 없고 제정신 아닌 게 하루 이틀이야? 네가 모르지도 않았으면서 왜 상처를 받고 왜 어머니께 그걸 일러바쳐? 생각해보면 여동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작은 외삼촌을 탓하는 게 옳을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비겁한 놈이었죠. 어머니께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곧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있던 저에게 여동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뭘 알아서 할 건데? 여자애가 뭘 할 건데? 뭐 해먹고 살 거냐고 생각이나 해놨어? 아, 혹시 어머니한테 배운 거 할 거야? 그 애미의 그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자 여동생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에게 이를 갈면서 분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런 너는 그에 비해 그 자식 같네? 너 같은 건 내 오빠도 아니야. 서로 죽었다고 해도 얼굴 비추지 말자. 뭐? 진심이야?
이 독한 년. 완치됐다고 한들 여동생의 건강이 걱정됐죠. 근데 말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보고 배우고 자란 게 그것뿐이어서 그랬던 건가 봐요. 초반에는 연락의 끈을 잇고 그나마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살기도 했고요. 그때 여동생한테 돈 보내주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 모아서 이 나라 뜨는 게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안 다녀봤으면서 외국 좋아하시네. 헛물 캐는 소리 마라. 누가 너한테 헛바람 넣었어? 제가 본심과 달리 퉁명스레 쏘아댔고 그 덕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차피 제가 용기 내어 여동생을 찾아다닐 면목도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 후로 도박 때문에 돈을 다 날렸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도박하러 같이 가보자는 직장 동료의 말에 이끌려서 갔다가 빠졌고 그 후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좌절감보다는 허무감이 앞섰던 듯 싶네요. 정신 다 잡고서 노력하며 돈을 모았다가 또 날렸습니다. 도박이란 무서웠어요. 주변에서 손목 자르기 전에는 안 끝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도박을 어떻게든 접기로 했습니다. 울면서 믿지도 않는 신을 향해 빌었습니다. 혀 깨무는 심정으로 도박을 끊을 거니까 제 인생 좀 보살펴달라고 빌었죠. 저는 이상하게도 악몽을 꾸면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내용이 이상했기 때문에 악몽이었죠. 나 죽었을 때 네 아버지 왜 안 찾아봤니? 어떻게 찾아요? 방법을 알아야죠. 너는 아들인데 아버지를 어떻게 못 찾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거다.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모른다고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어요. 친자식이니까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을 방도는 있을 거다. 잊지 마라. 부모 자식 인연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은 맞아요? 뭐?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어떻게? 어머니께서 흘린 눈물에 제가 잠겨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숨에 제가 날아갈 것 같아서 억지로 버티는 악몽도 있었죠. 왜 자꾸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어머니께 죄송했고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못난 스스로를 자책하던 술자리에서 누군가 저에게 기질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다. 너는 그렇게 타고났겠지. 이렇게 떠들었고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절히 빌었어요. 그래,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신이 존재한다면 어머니는 슬프게 돌아가셨으니 아버지가 천벌받게 해주세요. 자식 새끼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냉혈한 나는 친자식이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의 핏줄일 리가 없어. 분해서라도 건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 유혹에도 빠졌고 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 없어서 허술하기도 했지만요. 이 악물고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조금 모았고 수다분한 인상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딸린 식구들이 다 어려웠어요. 사랑만 보고 결혼했는데 저는 처가에 다 퍼졌습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환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면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버거워졌고 내가 불우이웃인데 누굴 도와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힘드니까 술, 담배를 자꾸 찾게 됐죠. 자기가 임신했으니 담배는 피우지 말라는 아내. 그 임신한 몸으로도 남의 집 청소해주는 일을 하다가 유산을 했습니다. 저는 천하의 못난 놈이었어요. 그때 아내를 원망했었거든요. 몸 간수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아내가 울며 화를 냈고 저는 여기서 내가 얼마나 더 잘해줘야 하냐며 따졌습니다. 우울하게 지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자연스레
다시 도박판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빚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러더군요. 뜯어먹을 거 있을 때는 붙어 있더니 이제 와서 이혼? 힘들 때나 쉬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했잖아. 당신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다가 나를 죽일 셈이야? 나는 그렇게 안 돼. 그러더니 짐 싸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돈이 또 벌리는 즉시 그걸로 이번에는 주식을 했어요. 집 나간 아내한테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죠. 하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패가망신했어요. 빚이 억대였습니다. 지금도 억대하면 진짜 억소리가 나는데 그때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팔아야 했습니다. 다시 뭘 해볼 엄두가 안 났어요. 어차피 노력해서 제기를 해봤자 도박이나 하고 주식이나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저는 길거리를 떠돌게 됐어요. 정신이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의지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멀쩡히 태어났다가 노숙자로 흘러간 과정이었던 겁니다. 노숙자들이 노숙하기 좋은 동네들은 대략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보니 그런 환경을 따라가며 지내게 됐습니다. 주거 수준이 높지 않은 동네, 그러면서 밤에 잠을 청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 동네라는 것이 주요했죠. 저는 기본적으로 4, 50년 된 동네에 작은 주택들이 즐비한 어떤 동네에서 주로 떠돌았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더니 그저 오래도록 방치되고 있었던 빈 연립 빌라는 안에 몰래 들어가 비와 바람을 피하기 좋았어요. 아무도 안 오는 공터의 낡은 벤치는 좋은 잠자리가 돼주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때때로 어머니께서 나오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과일을 가게 앞에 몇 가지를 놓고서 파는 슈퍼가 있었어요. 가끔은 정체불명의 전통 과자를 소쿠리째로 갖다 놓고 팔기도 했죠. 저에게 좋았던 점은 끝내 안 팔린 것들을 봉투에 담아 쓰레기로 슈퍼 건물 옆에 둔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게 섞이지 않고 먹을 것만 담긴 그 봉투의 존재를 안 이후 저는 종종 그 주변을 맴돌며 언제 음식 쓰레기 봉투가 나올까 기다렸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었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몰래 챙겨다가 허겁지겁 다 문드러 터진 과일을 묻고 따지지도 않은 채 먹었고 슈퍼 사람이 먹고 함께 버려서 섞인 잔반, 라면에 몇 가닥 면발 같은 것도 개는 감추듯 먹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생활에 저는 이미 길들어져 있었죠. 그때 거울을 거의 안 봤으나 꾀죄죄하고 냄새나는 차림, 덥수룩한 머리와 거칠게 자란 수염, 불안하게 주변을 자꾸 살피는 눈빛, 그런 것들이 아주 볼품 없고도 무서웠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누군가 다가오더니 벤치에 누워있는 제 머리맡에 빵과 우유를 놓아주는 거예요. 기력 없었던 저는 그게 어떤 아주머니라는 것만 확인했고 허겁지겁 먹기 바빴습니다. 누가 동정심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그분은 누워있던 제 머리맡에 다시 먹을 걸 놓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죠.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만 간단히 남기셨어요. 이튿날 여느 때처럼 슈퍼 주변을 멀찍이 관망하며 배회하던 제가 그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슈퍼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당황한 제가 몸을 못 숨기고 지쳐까지 가버렸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노숙자 총각이네. 여기 슈퍼 주인이셨어요? 아니에요. 주인 따로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일 좀 보고 있네요. 알바예요, 알바. 제가 머쓱하게 코를 훔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다가 손짓을 하셨습니다. 안에 먹을 거 있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김밥이 있다는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갔고 소포 안에 딸린 방에서 허겁지겁 그걸 먹고 말았습니다. 먹고 나서야 제가 무척 지저분하다는 것, 그리고 이 공간이 왠지 모르게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의 공간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돈을 건네주시며 목욕탕을 가라고 하셨어요. 여기 동네에 목욕탕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니죠? 갔다 와요. 왜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아, 나도 이유야 모르죠. 나는 그냥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 사장님이라는 분께 제가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가게에 잘 안 나오시나 보죠? 거의 얼굴 뵙기 힘들 거예요. 배가 채워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맡아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씻고 싶어졌죠. 그간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거절할 도리가 없어 목욕탕을 갔고 급한 대로 새 옷을 사입었어요. 추리닝이란 걸 새로 입으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머니께서는 일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까 우선은 수퍼에 딸린 방에서 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사장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할 뿐이에요. 나도 사장님이 왜 그렇게 동정심이 넘쳐서 노숙자 총각을 잘 봐주고 돕는 건지는 모르겠으니까. 툴툴대셨지만 정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만에 멀쩡한 실내 바닥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눕던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좁은 그 방이 대궐처럼 느껴졌고 감사하기만 했어요. 이틀 뒤 저는 슈퍼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을 이동하면 나오는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해낸 것이 아니었어요. 슈퍼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쪽에 저를 소개시켜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일손이 부족했던 물류센터 측에서 흔쾌히 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얼떨결에 일자리가 생긴 저는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이건 기회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 보자. 딱 한 번만 더 정신 차려보자. 도박, 주식, 그리고 노숙 생활까지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며 몸의 능력이 떨어져 있었고 그걸 현장에서 느끼며 부끄러웠습니다. 남들보다 제가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 악물고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잘릴 수는 없었어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일을 했고 너무 힘든 나머지 슈퍼로 돌아오면 거의 바로 문 닫을 준비를 도운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일 외에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그나마 몸이 적응을 했고 물류센터 측에서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며 근무를 늘리고 돈을 더 버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 노력하는 모습이 인정을 받았다는 걸 알았고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몸이 힘들어도 보람된 것, 그 기쁨을 저는 이미 배운 뒤였어요. 또한 도박이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연락이 잘 안 되시나요? 사는 곳도 모르신다고요? 그 양반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니까 나야 잘 모르지. 아주머니의 말씀이 변명처럼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았어요. 슈퍼로 얼굴을 비치러 오라는 말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들려온 전화 내용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슈퍼 사장님의 목숨을 끊으셨다니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유서를 남겼다고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요? 정신이 혼미한 채로 병원에 갔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뵙게 된 슈퍼 사장님을 마주했고 싸늘한 주검이 된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이런 순간에 뵙게 됐어도 제 아버지임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긴 유서에 모든 전말이 담겨 있었어요. 처자식을 버리고 떠나신 이후
아버지께서는 돈을 벌고 모으는 것만 하며 사셨습니다. 돈만 있었어도 저희 가족이 행복했을 거라고 믿으신 채 돈 없이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셨죠. 몸이 아프니 어머니 생각이 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알게 되셨죠. 당신께서 떠나신 이후 어머니께서 금방 돌아가셨다는 사실을요. 아버지께서는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자식을 찾을 면목도 없으셨고 외로이 여생을 살다가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노숙자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저였죠. 놀라신 아버지께서는 저를 따라다니셨고 제가 그 동네에 머물기로 한 것을 확인하시자마자 나이 지긋하게 드신 노인네께서 오래 운영하시던 슈퍼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했던 아주머니를 고용하며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해달라는 조건을 내셨죠. 그렇게 저를 몰래 챙겨주셨던 겁니다. 제가 삶의 의지를 잃고 노숙자가 된 것을 알아보시고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려 하셨고 저를 받아줄 일터를 찾아 직접 문을 두드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는 모습에 기뻐하시던 그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버틴 게 용하다며 여명이 길어봤자 3개월 남았다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고 얘기를 나누면 당신께서 용서를 받을까봐 그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자식임을 안다고 하셨어요. 상철아, 너무 늦었지만 이제 용서를 구한다. 나는 내가 떠난 이후에나 네가 나를 용서하기를 바란다. 나는 용서를 받고 떠날 자격이 없고 너는 나를 용서해야 진정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 미안하다. 상의를 찾아서 남매가 곧 함께 지내다오. 저는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몇 번이고 용서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슈퍼를 제가 갖게 됐지만 그대로 아주머니께서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시게끔 두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유서에 여동생의 출국 기록을 확인하고 남기신 것을 토대로 수소문에 들어갔습니다. 어딜 가나 한인들끼리 뭉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태국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는 여동생과 연락이 닿았고 아버지의 마지막 행동을 전해 들은 여동생은 그곳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저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제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고 가신 돈으로 여동생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 준 뒤 저는 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살았어요. 힘들어도 보람된 하루였죠. 그러던 저에게 누가 찾아와서 나가보니 바로 아내였습니다. 작은 아이와 함께였죠. 저는 그 아이가 제 자식임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때 다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아내는 저와 있다가 또 유산을 할까봐 무서워서 저를 떠났던 겁니다. 제 아들을 홀로 낳고 장모님 한 분께만 이 사실을 알린 채 육아와 일을 병행해 왔어요.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면서 돈까지 어느 정도 모았더라고요.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아이한테는 아빠니까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수소문해서 당신을 찾은 거야.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제가 얼른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간의 일을 저는 다 알려주었고 여동생도 소개시켜 주었어요. 여동생은 새언니와 조카가 생겼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살아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날 이때까지 다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고 살아온 것은 가족이란 이름을 위해서였으니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일 사연을 듣기만 하다 저희 시어머니도 이런 얘기엔 빠질 수 없는 분이라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저는 앞서 소개했듯이 시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살고 있고요. 자꾸 왜 시골 단어를 쓰냐고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본 날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가 시골 아가씨구나? 이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건넨 첫 인사였어요. 여러분, 저는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듣지 못하고 시골 아가씨라는 단어를 첫 만남에서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혹시 남자친구가 입양아인가 생각도 했을 정도예요. 남편. 그 당시 남자친구는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 사귄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생들 농촌 봉사활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학생들이 시골에 가서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일이에요. 줄여서 농활이라고 부르죠. 남자친구가 바로 제 친정 본가가 있는 시골로 농활을 왔었어요.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 입학했었는데 마침 방학이라 본가로 와 있었죠. 그렇게 남자친구는 우리 집 과수원에 복숭아 따는 것을 도와주러 왔고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저희 본가는 서울에서 편도로 3시간 걸리는 시골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사귈 때마다 주말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저를 보러 왔었거든요. 제가 미안해서 서울로 가겠다고 해도 괜찮다며 자기가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왔었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러 오고 저를 많이 좋아하니까 저는 남자친구와 정말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친정에서도 남자친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사위로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아서 제가 먼저 꺼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뭐 꾸미는 말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제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좀 당황하더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때 저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했던 저는 뭐 어때?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자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게 걱정하던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남자친구의 집에 간 첫날 저는 시골 아가씨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제 친구들 말에 의하면 제게 하늘이 내려준 계시라고 했죠. 정말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때 도망을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네. 제가 바로 그 시골 아가씨랍니다." 라고 대답했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어려서 가능했던 말 같아요. 사실 저는 저 말이 장난인 줄 알고 받아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의 반대는 정말 심했어요. 남자친구는 서울 토박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서울 부심이 정말 강하신 분이었고요.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정말 대놓고 저를 안 좋아하셨죠. 그게 제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요. 이유는 시골 출신이어서 그랬대요. 그렇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이유 중에는 남자친구의 형이 강남 출신 여자와 결혼했던 것도 있어요. 저한테 형님 될 분이 바로 강남 토박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잣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하실 때 형님 친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주버님의 취업 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비교가 됐고요. 그렇게 저를 싫어하시는데 저는 남편이 그 당시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이런 반대는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우리 둘은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데 저런 반대쯤이야 견디고 말지 이런 마음이었죠. 반면 시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때묻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시아버지를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 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저와 결혼하지 못하면 그냥 차라리 안 하겠다고 했었대요. 나중에 들은 말인데 단식투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결혼 허락은 했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냥 처음에 반대할 때 결혼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아직도 제 친구들은 말을 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였냐고요? 그냥 정말 대놓고 차별을 받았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방문한 날, 어머님은 저희가 분명히 찾아뵙는다고 말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괜히 민망해 하시며 나가서 고기 사주겠다고 하니까 됐다고 집에서 먹자면서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개를 꺼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터라 크게 내색하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유치하게 저를 싫어하셨어요. 왜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이나 각종 매체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 다 종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한테만 찬밥을 주신다든가 남은 음식은 저보고 먹어서 없애라고 하던가 그런 내용들이요. 강남 출신 형님한테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그 집 딸인 줄 알았어요. 아니, 공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목소리 톤부터 달랐어요. 저한테는 예, 야 이렇게 부른다면 형님한테는 며느라, 예쁘나 이러더라고요. 정말 대놓고 저럴 때마다 남편이 화를 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게 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 라며 제 앞에서 화를 냈죠. 그나마 시아버지가 계시면 좀 덜 했던 기억은 나요. 이런 차별은 제가 아이를 낳자 훨씬 심해졌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두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심했잖아요. 안 그래도 강남 출신인 형님은 시어머니의 애정을 독차지했었는데 아들을 두 명이나 낳으니 어떻겠어요. 정말 공주를 넘어서 그냥 황제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운명의 장난인지 딸을 낳게 됐고요. 시어머니 반응이요? 그냥 냉대 그 자체였어요. 제가 시댁 바로 옆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형님이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니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형님을 엄청나게 신경 썼거든요. 몸에 좋다는 온갖 음식을 전국을 뒤져서 구해왔죠. 저요? 저는 임신했다니까 별 반응도 없었어요. 딸이라는 소식 듣고는 대놓고 한 소리를 했죠. 아니, 대를 잇지도 못하고 무슨 소용이니 정말? 저 말을 듣고 너무 서러워서 오열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그때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정말 너무하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구박을 받으니까 딸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겼어요. 또 제가 임신을 했으니 못 먹는 게 좀 있었어요. 날것이나 율무차 이런 거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시댁 행사에 갈 때 자꾸 날것을 먹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제가 임신했으니 몸에 좋은 음식으로 먹자고 말해도 오히려 제가 유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다 못한 형님이 나서서 고기를 사겠다고 한 적도 있죠. 아, 시어머니는 저렇게 저를 대놓고 싫어하셨지만 형님은 저한테 그래도 잘 해주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람이 넉넉하게 자라서 살짝 눈치가 없기는 했지만 절대 시어머니처럼 악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하려고 했지만 친정이 시골이고 주위에 제대로 된 병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하게 됐죠. 저희 시어머니와 같이 살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웬일로 자기가 조리를 도와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당해놓고도 순진하게 아, 그래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좀 잘 해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들어간 첫날 깨지게 됐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아서 몸조리하려고 시댁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들어간 첫날부터 시댁 청소했어요. 저도 정말 말하면서도 웃기네요.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제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자 아기를 저한테서 뺏는 거예요. 그러더니 걸레로 바닥을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쉬면 안 될까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구는 아기 안 낳았니? 나는 애 낳고도 밥하고 청소하고 다 했다. 넌 시골 출신이니까 애 낳고 바로 밭일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정말 서러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은 일하러 나갔으니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걸레를 빠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청소하는데 아기가 울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기를 주었어요.
애가 딸이라 그런가? 아유, 확실히 예민하네. 아니,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예민 타령하는지 정말 속상했죠. 아들들은 무던하고 듬직한데, 어? 딸이라서 저러나 보다. 100일도 안 된 아기한테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온 남편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는데 저는 정말 단 1초도 시어머니와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집으로 가려고 챙기는데 저한테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 나쁜 년 만들면 좋니? 시골 출신이라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정말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속상한 마음을 가진 채로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친정에서는 제가 아기를 낳자 시골에서 여기저기 귀한 재료들을 얻어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줄 모르는 엄마는 이거 사돈 댁 가져다 드려라. 이러면서 귀한 과일들을 주었었죠. 가져다 두기 싫었지만 제가 그래도 아랫사람이니까 화해하자는 의미로 과일을 가져다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그래도 사람이 선물을 하면 뒤에서 버리더라도 앞에서는 좋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바랐나 봐요. 과일을 가져갔더니 자기는 그 과일 싫어한다고 본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이런 냉대는 아이가 커가면서 훨씬 더 심해졌어요. 강남 출신 형님은 아들 2명을 낳았다고 했었잖아요. 명절이나 생일 때 다 같이 모이면 정말 대놓고 편애하더라고요. 우리 소중한 손자들, 너무 예쁜 우리 손자들. 이러면서 손자 2명은 품에 끌어안고 난리였죠. 반면 저희 딸은 그냥 찬밥이었어요. 딸이 가족 중에 제일 어린 나이였으니까 당연히 어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무슨 행동만 하면 아우 예민해. 어머머 쟤 좀 봐라. 왜 저러니? 어디 오빠들한테 난리야? 예, 저리 가. 그거 오빠들 주려고 사놓은 건데 그걸 네가 왜 먹어? 등등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특히 먹는 것으로 차별할 때는 정말 미웠습니다. 애들이 3명밖에 없는데 과자를 2개 사놓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건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많으면 몰라요. 저한테 그러는 건 그냥 저만 꾹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넘기면 됐는데 아이한테 그러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형님 아들 2명한테는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던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저희 딸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말해도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 차라리 관심만 없으면 그냥 저도 됐다고 넘길 텐데 오히려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시골 출신이라 뭘 모를 텐데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큰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진짜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도 대놓고 시조카 손자 2명만 챙겼죠. 시댁만 가면 딸이 눈치를 보는 게 저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딸을 볼 때마다 너희 엄마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외갓집 가면 시골이라 이런 거 없지? 아유, 시골에는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어봤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맛있는 요리는 무조건 형님이나 시조카 앞으로 밀어주고 그랬어요. 진짜 저도 이런 걸 계속 당하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몇 년만 저러고 나중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싫은 사람도 계속 보면 정이 든다고 하던데 어떻게 자기 자식이나 아들의 자식한테도 저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노망났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시조카 2명도 얄미웠습니다. 자기들이 할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제 딸 앞에서 일부러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서 딸이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니까 너는 시골에라 할 수 없잖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가서 작은 엄마가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조카들은 그냥 얄미웠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어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저런 거 다 할머니가 저희를 볼 때마다 저러니까 자연스럽게 습득된 모습이겠죠. 애초에 할머니가 자기들을 저렇게 싸고 두니까 애들 입장에선 당연히 제 딸을 무시하게 된 거죠. 정말 먹을 걸로 차별할 때는 너무 미웠어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누구는 황제 대접받고 누구는 거지 취급을 받으니 당연하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저희를 하대하게 된 거예요. 저도 저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계속 말하곤 했죠. 남편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시어머니께 말했지만 아무리 말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과 저와 싸우게 되니 저도 지쳐서 말하자는 것도 있어요. 남편도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마냥 어머니 욕을 하기도 그랬겠죠. 이렇게 시어머니가 행패가 심해져도 제가 이혼하지 않았던 것은 시아버지가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최대한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럴 때마다 제일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바로 시아버지였죠. 저희 딸에게도 몰래 과자 사주시거나 장난감도 선물해 주셨고요. 저는 어떻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결혼했는지 정말 아직도 궁금해요. 옛날에는 다 그랬듯 선을 보고 결혼하셨다는데 이 정도는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도 딸과 제 친정에 정말 잘했어요. 친정이 시골이라 가기가 불편한데 가기 싫다는 티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대학생 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고 했죠. 여행 가는 기분이라 좋다고 말하면서 도착해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했어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갈 때마다 손수 나서서 도와주었죠. 저희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가고 저희 아빠랑 놀아주고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고통받아도 다 시아버지랑 남편이 괜찮아서 그때까진 버틸 수 있었죠. 또 남편은 딸한테도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딸을 정말 예뻐했어요. 딸도 아빠만 보면 좋아하니 이혼하고 싶을 때도 딸을 보니까 이혼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저만 그냥 혼자 참으면 가정의 평화가 왔으니 그냥 꾹 참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댁에 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거나 반응이 차가워지긴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저에게 시어머니처럼 괴롭히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자격지심인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같이 있으면 무조건 비교가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이 시댁 행사에 올 때 백화점에서 산 선물을 가지고 오고는 했는데요. 저는 그게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이라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댁에 시자만 나와도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시아버지와 남편이 막아줘도 원초적인 비난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시어머니에게 해를 끼친 게 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시골에서 자랐다고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죠. 시댁에 갈 때마다 시골 출신이라고 저를 폄하하고 형님은 강남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해도 형님은 역시 강남 출신이라 뭐가 다르긴 다르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어이가 없었네요. 매년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명절은 연휴가 기니까 다들 기다리시잖아요.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매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쓸데없이 손이 큰 편이었고요. 명절 음식을 정말 과하게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절 음식은 무조건 저를 불러서 같이 했죠.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2주 전부터 저에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같이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서 돌아와요. 그리고 계속 음식 준비를 하죠.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했습니다. 잔소리는 또 어찌나 심한지 듣다 보면 제 귀가 너무 아팠어요.
1초도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재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이 정말 심했어요. 옛날 분이니까 이해해야지 싶다가도 듣다 보면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남편 자랑을 저에게 계속하는데 사실 듣다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똑같은 얘기를 명절마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겹지 않나요? 그리고 명절에 모이면 친정에 매번 늦게 보내줬어요. 강남 출신 형님은 사실 같은 서울이니까 굉장히 가까웠어요. 차로 30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 제 친정은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먼저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형님이 가야 저를 보내줬죠. 뒷정리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먹었는데 왜 저만 콕 집어서 뒷정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정말 미웠습니다. 형님이 그럴 때마다 같이 빨리 하고 가자고 했지만 억지로 보내더라고요. 또 제 딸 보고 대놓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정말 시댁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딸도 서울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싫다고 대놓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불편해하는 게 제 딸한테도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또 시댁은 제사도 어찌나 많은지 제사가 1년에 14번이었어요. 집에 제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 정말 힘들어요. 음식 준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그 음식 준비는 또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했어요. 형님은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강남 출신이라 이런 건 저 같은 시골 출신이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조선시대 무술인가요? 그리고 제사가 1년에 14번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뜻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음식 준비만 하면 다행이게요. 뒷정리도 무조건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뒷정리가 더 싫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손이 커서 음식은 또 가득 만들었어요. 당연히 우리 집에 가져가기 싫었죠. 제가 됐다고 안 가져가도 된다고 할 때마다 더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해 하시며 주시는데 제가 남편하고 살아서 알잖아요. 남편은 그 음식 싫어해요. 저렇게 챙겨주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는데 매번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명절과 겹치는 달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를 봤던 것 같아요. 게다가 뭐 명절과 제사만 있나요? 시댁 식구들 생일만 챙겨도 기념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생일 때는 밖에서 먹으니 괜찮았지만 저는 그냥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연락은 또 어찌나 많이 오던지 심심하면 전화하더라고요.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으면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시댁 행사가 있는 날이면 너무 힘들어서 약국에 가서 청심환도 사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리는 지경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주변에 말해보면 제가 유독 별나긴 했더라고요. 다들 어느 정도는 시집살이를 당하고 살았지만 이렇게 저처럼 당하고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남편이 저에게 잘하지 못했다면 정말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시어머니가 저래도 집에서 남편이 잘해주면 또 사람이 단순해서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진 날이 있어요. 이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얘기하려고 제보를 하게 됐죠.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저렇게 고통받으며 사니까 어느 순간 해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탈했지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추석이라 또 다 같이 모인 날이었죠. 저희 시댁은 추석에 성묘하러 꼭 가는 편이에요. 주로 갈 때마다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그리고 제 남편 이렇게 셋이 가거나 혹은 손자 2명까지 이렇게 남자들만 가고는 했죠.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같이 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성묘는 남자들만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남자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한 편이세요. 본인도 여자면서 항상 남자 편에 서서 말씀하셨죠.
여자가 그러면 안 돼.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지. 등등 항상 저런 말을 했어요. 물론 강남 출신 형님에겐 저러지 않으셨고요. 시골 출신인 저한테만 그러셨죠. 사건이 일어났던 날도 남자들과 손자 2명은 성묘 가고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제 딸 이렇게 4명이 시댁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봤는데 화장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예, 아유 지금 변기가 막혔다. 네가 좀 뚫어봐. 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정말 변기가 막혔더라고요. 형님도 일어나서 저희 쪽으로 왔죠. 다 같이 변기를 보고 저거 어떡하지 보고 있었는데 저보고 자꾸 뚫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따 애 아빠 오면 그때 부탁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평소에 우리 집에서 변기가 막히면 남편이 뚫었거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남편 어려운 줄 모르고 이런 걸 남편한테 시키니? 어디서 배웠니, 그런 건? 너는 시골 출신이니까, 이런 건 많이 해봤잖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머릿속에서 퓨즈가 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형님이 옆에서, 아, 이따 서방님 오시면 부탁해요, 어머니.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너는 곱게 자랐으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 있어.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왜 왔어? 힘들게. 그냥 앉아서 과일이나 먹고 편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어. 하면서 정말 형님 등을 거실로 미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게 터져버렸어요. 정말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짐작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겨요. 저는 화장실에 놓인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에서 똥을 꺼냈어요. 그래, 네가 좀 뚫어봐. 아우, 역시 해봐서 잘 알지? 그리고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 얼굴에 그 똥을 발랐어요. 아니, 바른 게 아니고 똥을 던졌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너무 놀랐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외쳤어요. 야, 이 노망난 할망구야. 나 이혼할 거야. 네 아들 이혼남 만들고 좋겠다. 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렸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누가 안 미쳐? 쭈쭈쭈쭈. 뭐 어쩌라고. 시골 출신이라 뭐. 내가 시골에서 태어난 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10년 넘게 괴롭히고 지랄이야. 한 번 말이 나오니까 정말 시원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막 수건으로 똥을 닦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왜 10년 넘게 당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저 노망난 할망구가 뭐라고 제가 참고 살았을까요? 얼굴에 똥을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속에서 뭐가 탁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기분을 느껴본 건 저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난리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정말 사람은 참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님은 너무 놀랐는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더라고요. 사실 형님은 저를 괴롭히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어요. 매번 그냥 방관하는 게 얄밉긴 했지만 시어머니 성격에 누가 제 편 드는 신용이라도 보이면 저에게 더 그랬기 때문에 마냥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 딸을 불러서 같이 나아갔어요. 물론 그렇게 나가는데 뒤에서 노망난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소리를 질렀죠. 너네 그렇게 가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히 있지 마. 어쩌라고. 네 아들 이혼당하는 거 구경이나 해. 똑바로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하는데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입이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남편만 보고 살았는데, 아니, 이젠 못 참겠더라고요.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저보고 치우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살면서 저런 사람은 처음 봅니다. 제가 뭐 이유가 있으면 그걸 고쳐보려고 할 텐데, 애초에 이유도 없잖아요. 단지 제가 시골 출신이라 돈이 없어서였잖아요. 사실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친정에서 농산물 챙겨주면 가져다 주고, 시골 출신이라 돈 없다고 저러는 거 아니까 남편과 상의해서 선물도 종종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다가갈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도, 아니,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저한테만 저러면 그냥 저만 참으면 됐지만, 아이한테도 저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꾹 참던 게 터진 날이 전날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다는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길로 딸과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소리 내고 나왔지만 막막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괜찮았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는데 도대체 누가 버티겠어요. 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도 힘들었지? 이제 됐어. 괜찮아. 사실 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남편과 딸 사이도 좋았고, 아니, 우리 세 명만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없었거든요. 우리끼리는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참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남편도 딸도 정말 소중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이제 챙겨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간 제가 스트레스로 확 단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날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어머니가 죽거나 제가 이혼하거나 결론이 그렇게 나와야 할 것 같았죠. 원래 악독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뭐 딱히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을 날을 기다리며 버티느니 그냥 이혼하고 평생 안 보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딸의 손을 잡고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명절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인파 속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일단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버스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새 시어머니가 말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일단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얼굴에 똥칠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당신 말 잘했어. 그러면 자기가 싼 똥을 며느리 보고 치우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어딨어? 아니, 그래도 어른이잖아. 아, 일단 어디야? 우리 얘기하자. 나 너희 엄마한테 이혼한다고 얘기했어. 뭐? 아니, 일단 만나. 어디야? 나랑 우리 딸 찾을 생각 하지 마. 전화를 그렇게 끊는데 정말 통쾌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중간에서 고생하기도 했고 저한테 잘해준 것도 맞긴 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저 핏줄 자체가 싫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자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나 이제 아빠 못 봐? 그 순간 좀 철렁하긴 했습니다. 우리 딸, 아빠한테 지금 가고 싶어? 아니, 나 엄마랑 있을래. 그래도 다행히 저랑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손을 잡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친정에 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 없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 동안 내려가는데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를 보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제가 딸하고만 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최서방은 어디 있어? 이번에 그냥 나 혼자 왔어. 바쁘대. 엄마 얼굴을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다고 절대 저희 친정엄마에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친구들한테는 잘만 얘기했지만 엄마에게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걱정하실 게 뻔히 보이기도 했고, 제가 시골 출신이라 싫어한다는 말을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궁금해 하시는 게 제 눈에 보였지만 도저히 말은 못하고 괜히 말을 계속 돌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도착해서 딸 저녁밥을 먹이고 저도 부모님과 얘기를 하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도 계속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올까 싶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는 안 왔어요. 밤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자고 계신 걸 확인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신 도대체 어디야? 집에도 없고 친정 간 거야? 그게 왜 궁금해? 너희 엄마나 챙겨.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 나 생각 정리 좀 하자. 알겠어. 다음날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언제 올라가니? 최서방은 안 오는 거야? 애아빠가 이번엔 정말 바쁘대. 일단 저는 남편과 결혼하며 서울을 올라간 거라 사실 서울에 가도 갈 곳이 없었어요.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남편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가기 싫었어요. 그냥 정말 시댁과 관련된 그 무엇도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명절이 끝났으니 딸은 올려보내야 했어요.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말했죠. 저는 절대 올라가지 않을 예정이어서 그때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서울 생활이 조금 힘들어서 아기 아빠가 오면 딸만 올려보낼게. 나 엄마랑 아빠랑 조금 더 있고 싶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부자연스럽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내려왔어요. 부모님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반갑게 인사하고 저는 남편과 둘이 길을 걸으며 얘기했죠. 나는 정말 당신 자체는 너무 좋아. 지금도 나는 당신이 남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 정말 앞으로 시어머니와 엮이고 싶지 않아. 우리 싸움도 거의 다 시어머니 때문이잖아. 나 이제 이 생활 너무 힘들고 지겹다. 우리 그만하자. 당신 진심이야?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아기는 당신이 키워. 아니다. 내가 키울게. 우리 딸을 어떻게 너희 엄마한테 계속 보여주니? 애 시댁할 때마다 상처받은 거 알아? 엄마 일은 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아니, 이혼이라니. 나 정말 당황스러워, 여보. 남편과 얘기하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남편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최고의 아빠였고, 가정에서도 충실했거든요. 사람은 참 괜찮았지만,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인생에서 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니 딸은 남편과 같이 올려보냈어요. 엄마, 같이 가. 딸은 저랑 떨어지는 게 싫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도 일단 같이 올라가자고 시어머니랑 안 마주하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정말 완고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욕한 시골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눈물의 이별을 하고 저는 친정에 있었어요. 사실 저는 생각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슬슬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긴 했구나 눈치채셨죠. 하지만 도저히 내가 시골 출신이라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싫어했다고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미리 말을 생각했었거든요. 만약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거나 문자를 보내면 뭐라고 말할지 생각했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간 딸하고는 매일 전화를 했었죠.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혼 생각이 사라지곤 했지만 다시 전화를 끊고 혼자 생각을 하면 이혼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감정으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끊임없이 말했죠. 이혼을 꼭 해야 하는 거냐며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주말마다 딸과 남편이 내려왔어요.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이혼하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있었어요. 주말에 남편과 딸이 내려오면 다 같이 개울가에서 놀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욕하던 시골에서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같이 밭에 가서 상추도 따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행복하게 지냈죠. 이렇게만 지낸다면 이혼은 고려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제 사과하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있니? 그럴 거면 이혼해. 시골 사는데 이혼 절차를 알긴 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전화를 받고 그냥 그대로 끊었어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나 정말 당신만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나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하자. 이번에 서울 올라가면 진지하게 서류 작성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네가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든지 그건 네 선택이야. 그리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남편과 아이만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딸이 남편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다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자 정말 제가 벌벌 떨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시어머니와 엮이기가 싫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싫더라고요. 이러니 도저히 살 용기가 안 났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부모 자식 관계니까 아무래도 단칼에 끊는 것은 힘들어 보였죠. 저는 그것은 이해했어요. 저도 만약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연을 끊는 것을 원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저는 혼자 서울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인가 싶어서 마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실 시어머니가 왔을까 싶어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 했어요. 다행히 마당에는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혼자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버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며느라, 시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잘해줬다고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반가웠어요. 시아버지는 역시 저희 친정에 오신다고 선물도 많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드시라고 갈비를 가득 사오셨죠. 만약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처럼 행동해 주셨으면 저는 절대 이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시아버지는 저랑 단둘이 얘기를 나누었죠. 그날 있던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니에요, 아버님. 왜 사과하세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아내가 평소 멀쩡한데 유독 며느리인 너한테만 그러더라고.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저와 시아버지는 둘이 계속 서로에게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혼을 꼭 해야 하냐고 물으셨죠. 제가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없지 않냐고 묻자 시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시어머니를 평생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 명절이나 생일 때 오지 않아도 돼. 그동안 오히려 몰라줘서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저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손녀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겠니?
시아버지는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제야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놨죠. 사실 그동안 시집살이를 당했었고 참다 못해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너무 속상하셨는지 우시더라고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다 저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힘들면 이혼해라. 요즘 세상에 이혼이 별거니? 엄마도 옆에서 거드셨어요. 네가 마음 편한 대로 행동해. 그렇게 밤이 지나갔고 남편이 다음날 찾아왔죠. 같이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말을 나누었어요. 나 정말 당신하고 어머니하고 절대 안 마주치게 할게.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 저도 사실 딸을 생각하니까 막상 이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이혼은 현실이었어요. 딸은 엄마도 아빠도 좋아하는데 시어머니 한 명 때문에 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남편도 딸한테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최고의 아빠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친구들에게 전화로 상담을 했을 때도 친구들은 저에게 그랬죠. 제가 이혼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게 더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똥칠하고 그대로 살면 그게 더 복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마나 배알이 꼴리겠어요. 제가 오히려 이혼하면 그게 시어머니는 더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애초에 저를 자기 집안에 들이기 싫어했으니까요. 어쩌면 목표가 이혼일 수도 있었겠죠. 일단 그래도 강하게 나갔으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서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기절초풍했어요. 세상에 제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예요. 남편도 놀라서 엄마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망할년 욕하시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보고 배은망덕하다고 욕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똑같이 머리채를 잡았죠. 남편이 중간에서 서로 떼놓느라고 고생했어요. 저도 절대 시어머니 머리채를 놓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저렇게 나오다니 참 멍청하다는 생각도 했죠. 아들이 지금 본인 때문에 이혼하니 안 하니 하는데 찾아와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이 시아버지를 불렀고 시아버지가 와서 시어머니를 데려갔죠. 시아버지 화내는 모습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가는데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찌나 소리가 큰지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어요. 아직도 전화를 생각하면 창피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말했어요. 야, 이혼해. 너 봤지? 저러고도 뭐 같이 살아? 정말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엄마랑 인연 끊을게. 나도 진짜 더는 못 보겠다. 나도 중간 역할 지쳐. 이제 그냥 내가 엄마랑 연을 끝낸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둘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분명 차를 타고 가고 있을 텐데 저 에너지가 이제는 부러울 지경이었죠. 사람이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왜 저럴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질 수 없어서 같이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만! 제발 둘 다 그만! 그만하라고요, 엄마! 제발! 저는 남편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통쾌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기한테 저렇게 나오니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 알 바 아니지만요. 그리고 시아버지께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잘못은 시어머니가 했지만 사과는 항상 시아버지가 대신하셨어요. 저도 이번엔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못 아니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엔 충격이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주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재수 씨, 그동안 힘드셨죠? 저희도 어머님 성격 이상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건들거나 제지하면 더 그러니까 최대한 모른 척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재수 씨를 힘들게 만들었더라고요. 동서, 나도 미안해.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 칭찬하면서 동서 욕할 때마다 나도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저를 찾아와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사실 기분은 좋았어요. 누가 봐도 지금 정상이는 저라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성격상 정말 제 편을 들면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이제 시어머니를 보고 살지 않아도 좋다고 하니까 이혼하지 않고 싶어졌어요. 남편과 아들들까지 자기를 외면하는데 결국 승리자는 저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싸고 돌던 그놈의 강남 출신 며느리인 형님도 제 편이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말대로 제가 이혼하지 않는 게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차라리 저기서 불쌍한 척을 했으면 식구들 의견이 달랐을 텐데 끝까지 멍청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를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인간의 바닥을 본 느낌이었죠.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편과 딸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에겐 나중에 제대로 사과도 받았어요. 자기가 더 챙겨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 뒤로 볼 일 없었습니다. 저에게 자꾸 전화나 문자로 뭐라 하길래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또 저를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을까봐 이사도 갔고요. 시어머니와는 연락도 안 했지만 시아버지하고는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시아버지도 질릴 대로 질리셨더라고요.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을 좋아하더니 여기저기 빚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본인 빚이 많으니까 형님이 한번 갚아준 적도 있대요. 듣고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죠. 빚을 갚아주니까 형님은 너무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볼 때마다 강남 출신이라 뭐가 다르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1년에 한 번 혼자 시어머니를 보러 가고는 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초에 연을 끊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명절과 각종 시댁 행사에서 해방됐죠. 이제 제사를 1년에 14번이나 지내지 않아도 돼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별거 중이세요. 자연스럽게 제사도 없어졌대요. 하긴 이제 뭐 제사가 대수겠어요. 저는 이제 명절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욕하던 시골로 내려갑니다. 시골에서 친정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설명했어요. 결국 잘 풀렸다고 말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명절마다 내려가서 텃밭에서 배추도 뽑고 상추도 뽑으며 놀면 너무 즐거워요. 딸이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보러 가자고 성화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욕하던 시골을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끔 내가 왜 그 몇 년을 참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빨리 벗어날 걸 하고 후회도 해요. 하지만 뭐 지금 현재가 너무 즐거우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각종 시댁 행사에서 해방돼서 명절마다 길게 친정에 내려가니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남편이 친정에는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세요. 시어머니와 연락이 끊겼으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고요.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종종 했었거든요. 친구들은 저보고 정말 사이다라고 했어요. 누가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나는 시어머니 얼굴에 똥칠하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해요. 다들 제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더라고요. 친구 중에 몇 명은 제보하라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만 알기 아쉬워서 제보하게 된 것이랍니다. 대한민국의 며느리들 대부분이 시집살이를 당하셨을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심하게 당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 얘기 들으면서 잠시나마 즐거우셨다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저처럼 행복하시지는 못해도 적어도 자기 할 말은 제대로 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이다 사연 즐거우셨나요? 다들 부당한 일 당하면 제 얘기를 떠올려 주세요.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